그 다음에 조금만 공부하면 가격이 싸다 비싸다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평가다 저평가다를 네.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른 도시 대비 비교하는 방법. 서울과 부산의 이 차이는 항상 한 2.5배에서 3.5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이 2.5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네. 그러면 서울이 저평가고 어쨌든 부산은 고평가다. 근데 서울과 부산이 3.5배 정도 차이가 난다. 네. 그러면 서울이 부산이 저평가고 서울은 조금 고평가다. 두 개만 놓고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울 제외하고 그 다음 광역시 중에서는 우리가 인구가 많은 광역시가 인천, 대구, 또 부산, 광주, 부산, 대전. 네, 이래 있는데 광주, 대전, 부산은 인구 100만대 광역시. 그러니까 예, 약간 이제 100만대 광역시, 200만, 300만대 광역시는 대구, 부산과 인천. 부산, 인천. 네. 이 세 개는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광주, 울산, 대전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나의 그룹? 네, 하나의 그룹. 작은 광역시, 큰 광역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인천이 부산보다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수도권이 조금 고평가돼 있다. 이래 또 볼 수도 있어요. 인천이 부산보다는 도시의 위상은 조금 떨어지지만 서울에 가깝다는 장점이 그렇죠. 있고, 예. 대구도 인천보다 인구가 이제 역전됐지만 네. 그래도 대구 경북에서는 약간 대장지위,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볼 그 도시 대비 여기 이제 싸다 비싸다는 이제 다른 도시 대비 비교. 비슷한 체급의 네. 도시죠. 예. 그 다음에 서울은 체급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 혹은 대구랑 몇 배 정도 차이 나는지, 몇 퍼센트인지 이래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3배 정도? 이렇게 보면 되나요? 2.5배에서 3배. 2.5배에서 3배. 거기서 거의 그 사이클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세가율 대비 매매가. 매매가. 여기에 임대로서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 대비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대비 집값. 근데 이 소득 대비 집값은 우리 소득이 많아야 좋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집은 또 소득 대비 집값도 하지만 또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아서 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려면 소득 대비 집값 있지만 이걸 좀 더 정교하게 보려면 한국 그 은행이었나? 거기서 나와주는 주택 구매력 지수가 있어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있어요. 요거는 대출과 관련되거든요.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비슷한 원리인데 조금 더 대출까지 넣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여기가 저평가다 고평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공급량도 보이고, 네. 네. 이것도 잘 보이고 요것도 잘 보여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안 보이냐, 수요를 측정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를 측정하는 거는 당장의 단기적 수요를 측정하는 건 뭐가 있냐면 청약 경쟁률, 그 다음 미분양률. 근데 미분양이 나기 위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낮아야 미분양이 나겠죠.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짧게 보려면 미분양을 아주 짧게 볼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선행지수로 보려면 청약 경쟁률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으로 수요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일자리,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치, 도시 및 입지가치. 우리가 부산이잖아요. 돈이 많아. 어디서 살고 싶겠어요? 해운대요. 당연히 이제 해운대겠죠. 아린시티. 네. 내가 뭐 한 차량으로 한 40분 거리까지는 해운대 안 살까요? 충분하죠. 맞죠? 1시간은. 네. 그래도 충분하죠. 맞죠? 네. 그만큼 이제 거의 한 1시간 이내까지는 네. 더 크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건 좀 맞아요. 다르지만. 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내가 여기서 살고 싶다. 네. 이게 이제 미래의 장기적 잠재 수요인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뭐. 심리는 없나요? 심리는 사실은 조금 약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궁극적으로 합쳐가지고 심리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보고 내가 심리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심리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죠. 보조지표에 가면 매수 매도 동향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심리 동향이죠. 네네. 그래서 보시면 매도 이게 뭐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 네. 이거는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예요. 네. 그러면 이게 만나면 이렇게 좁아지면 네. 사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적죠. 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럴 때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렇단 말이에요. 네. 근데 서울은 여기 2014년부터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크로스되는 이런 데 있죠. 네. 요때가 2016년이에요. 그래서 심리를 보고 사면 살짝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특히 요런 심리, 끝자락의 심리를 보고서 하면 네. 늦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완전 처음 딱 이 교차되는, 오버크로스 되는 이런 때 있죠. 네네네. 요럴 때 심리를 보고 들어가면 그래도 그렇게 늦지는 않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통 부동산은 이 탄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까지 붙은 게 그다음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내가 서울 찍고 보조지표에 심리를 찍었죠. 네. 이거를 17번만 해보는 겁니다. 아, 시도별로? 네, 시도별로. 그러면 진짜 어딜 찍어도 저는 다 해봤겠죠. 네. 진짜 어딜 찍어도 뭐 충남 찍어볼까요? 네. 어딜 찍어도 똑같아요. 그러면 전국이 똑같다는 거는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좀 약하네. 이래 말했는데 이 과거 자료가 없어서 네. 이게 이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부터는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여기도 보면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 요 좀 정도잖아요. 늦긴 늦네요. 조금 늦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좀 더 나아요. 근데 오버크로스 되는 게 21년이니까 조금 늦긴 늦다 맞죠? 저 오버크로스가 되는 곳이 진짜 현장에 가서도 안 느껴지는 완전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 매물은 없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 많고 하필이면 또 찍었는데 이게 안 맞아서 좀 당황스럽네. 자, 대구도 보면 자, 심리를 보면요. 네. 요때가 오버크로스잖아요. 네. 쫙 올랐죠. 네. 근데 계속 불장이라고 요때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불경기가 올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오버크로스 됐죠. 또 됐고. 근데 사실 약간 이 세 개, 그래서 제가 심리도 완전 첫 번째 요인으로는 안 넣은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걸 보니까 심리는 어떻게 되면 오르는지 올라가냐면요. 우리 C 드래곤님은 집을 안 샀어. 네. 근데 저는 샀단 말이에요. 네. 내가 5억 주고 산 게 7억이 됐어요. 똑같이 보러 갔는데 안 샀는데 네. 배 아프잖아요. 네. 그럼 지금이라도 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볼까? 네, 시작해서. 이게 누구냐 따라서 다른데 사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조금 더 고수 투자자들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늦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르다. 그러면 빨리 움직이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냐? 이 심리가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1차적 요인. 1차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2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2군으로 진입하는 분들은 1차가 많이 재미 보니까 배 아파서 가고 3군은 언제 가는지 알아요? 불안해서. 얘도 사고 얘도 샀는데 나머지 한 명이 안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안 심리 때문에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거든요. 그게 패닉 바잉이라고 해요. 그렇네요. 패닉 바잉이 상승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패닉 바잉이 일어나면 슬슬 팔 준비를 해야 돼요. 끝물. 네. 그래서 이거를 또 보면 제가 심리를 끌고 거래량을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네. 네, 사실은. 또 이 보면 요때 보면 거래량이 요때 2020년 11월에 폭발을 했죠. 네. 가격 오르죠. 네. 그 뒤로 꺾여요. 아. 근데 처음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가죠. 네. 요때는 스물스물 올라가요. 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거래량이 매매 가격보다 약간 선행한다 이래 보면 돼요. 네. 그러면 너무 쉬워요. 오늘 질문을 너무 잘해주셔가 이게 길어지는데 거래량은 가격보다 약간 선행 이런 게 있거든요. 심리는 가격보다 후행. 그래서 약간의 신호를 보고 들어가는 거는 선행이지만 오버크로스를 보는 거는 약간은 후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도시 같은 경우는 또 괜찮고 작은 도시는 요 1차 요인에 의해서 심리는 붙었지만 이거에 의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거래량부터 침체기가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거래량은 상승하는데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나요? 있죠. 볼까요? 서울. 요게 좋은 신호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최고 좋은 신호예요. 요때 보면 이제 요때 2009년부터 네. 13년이 24만원, 27만원이니까 13년 3월까지 떨어졌죠. 네. 요 구간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요때 보면요, 아이고, 이래 찍으니까 이래 나오네. 네. 요때 보면요, 이제,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찍어야 되나? 이제 2009년부터 13년까지 떨어졌잖아요. 3월까지. 네. 근데 요때, 이거를 거래량을 찍어요. 4대 지표에서.
거래량이 정말 중요해요. 그렇죠. 예. 이것까지는 풀 생각이 없었는데 물어보면서 그랬는데 자 보면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요때가 거래량이 좀 저점이고 다시 한번 꿈틀대는지 싶더니 요때 좀 저점이죠. 네. 근데 요때부터는 올라가요. 네네. 예, 요때부터는 요거를 빼면 되겠죠. 네. 자, 요게 뭐냐면 평균 거래량이에요. 근데 왜 톱니바퀴처럼 왔다 갔다 하냐? 이사철 때 거래량이 많고 비수기 때는 거래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래서 평균 거래량 대비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네네. 이사철 때는 많으니까 많은 거를 기준으로 잡아주고 적을 때는 적은 걸 기준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가 뭐냐면 평균 대비 많을 때, 평균 대비 작을 때, 평균 대비 많을 때 이럴 때죠. 근데 요때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이 꿈틀거리는 게 보이죠. 네네. 네.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어. 요때가 조금 괜찮은 신호인데 네네. 요때 한번 딱 올라가는 요때 있죠. 네. 한번 이제 평균가를 높여 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좋은 신호들인 거예요. 요때부터 이제 오르기 시작해요. 1차 투자자들 진입식 타이밍인가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요 정도 타이밍이 좀 안정적인 타이밍이고요. 요때는 약간은 선진입인데 요때는 많이 선진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요때 투자를 해서 많이 물려봐서 이제 요 정도 시점을 좀 선호하고 요때도 괜찮아요. 요런 데 있죠. 네네. 꿈틀꿈틀거 내다 팍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냐면 거래량이 약간 선행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올라가고 가격이 일단 가격은 안 받쳐준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 사는 사람은 누구나 싸게 사고 싶죠. 네. 파는 사람은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죠. 네. 그러면 심리가 안 좋아서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을 내놨어.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 사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내가 이제 사도 되겠다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중에 깔린 것 중에 제일 좋은 거, 싸면서 좋은 거를 먼저 사가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매물들이 없어지고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제 올라갔지만 아직 시중에 매물은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이 안 올라.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많이 없어지고 거래량이 올라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파는 사람도 누가 싸게 팔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비싸게 팔고 싶지. 네. 근데 시중에 보니까 매물이 많이 없네? 내 거 가격 좀 더 올려도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는데 가격이 이제는 오르기 시작해요. 예. 요때 매우 좋은. 당연히 그렇겠죠. 이제 거의 선진입이죠. 제일 좋은. 요때는 그냥 좋은.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올라져요. 왜? 아직 심리는 살아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매물은 이제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점점 안 받쳐주는 거예요. 사는 사람 다 샀죠? 네, 어느 정도 살 만큼 사고 나니까 좀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누가 주로 사겠어요? 이제 시장의 후반부인데 중반 후반이 지났는데 요때 산다? 누가 사겠어요? 실수요자들이 사겠죠. 네, 실수요자들도 사지만 초보들이 사는 거죠. 초보들이. 네. 고수들보다는 더 이상 나는 부동산이 부정적이었어. 근데 14년 올라가고 15년 올라가고 16년 올라가고 17년 올라가고 18년 올라가. 와이프한테 욕먹겠죠. 남편한테 욕먹겠죠. 사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살라고 보니까 너무 비싸졌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는 뜨문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 그러니까 요때가 안 좋은 신호예요. 근데 요때가 매우 안 좋아요, 사실은. 예. 근데 요때가 이게 얼만큼 지속되느냐 차이인데 사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지속됐고 임대차법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지속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서울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이 신호를 보고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는데 좀 안 먹힌 게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거래량도 꾸준히 이제 감소하고 가격도 감소합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요 시국이죠. 이번 시국.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답이 없는 시기. 요때도 안 좋은. 근데 요때 사놨으면 정고점에 사서 정고점까지 가는 데는 오래 걸려요. 요때 보면 178이죠. 그러면 178이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15년이잖아요. 15년 10월. 그렇네요. 요때가 9년 9월이에요. 한 6년 걸렸어요. 6년 걸렸어요. 요때 잘못 물렸으면 6년 걸리는 거예요. 회복하는데. 근데 내가 대출받아서 샀다. 그렇네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다시 10억이 되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내가 대출을 7억을 받았다. 매우 위험합니다. 네. 보세요. 왜 10억짜리가 만약에 2억이 빠집니다. 마이너스 2억이 돼요. 그럼 얘의 가치는 얼마죠? 8억이죠. 8억이네. 그럼 여기에 곱하기 70%. 곱하기 70%. 네, 그러면 7, 8, 55.6억이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고 1억 4천은 오버됐죠. 네네. 이 오버된 만큼은 빨리 갚아라 해요. 얘는 8억 정도 가치로 떨어졌으니 1억 4천은 빨리 갚아라. 맞아요. 이런 거 그 당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요때 어떻게 금리를 10% 이상 때려버려요. 최고 금리로 때려요. 못 버티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고 더 떨어질 것 같거든. 네. 못 버티는 거예요. 1억 4천이 어디 있어? 그럼 팔아야죠. 그럼 이제 파는 거예요. 팔아야겠다. 근데 옆집도 팔아야겠다. 또 나와요. 앞집도 팔아야겠다. 그러니까 매물이 더 싸요. 안 팔리죠. 네. 그러면 더 떨어지겠구나. 심리하라. 요렇게 과거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려졌었어요. 매우 위험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은 요 떨어지고 난 다음에 팔려고 하면 안 팔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쯤에 팔아줘야 돼요. 업계에서 팔아라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은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니까 오르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쯤 돼서 그냥 팔아라. 그래서 오른쪽 어깨에 팔아도 된다가 있지만 부동산은 오른쪽 어깨 팔기가 매우 힘들다. 안 팔리니까. 네, 그래서 왼쪽 어깨 팔아라. 하면 내가 오른쪽 어깨를 못 팔아서 오른쪽 어깨를 갖다. 네. 과감하게 가격을 낮춰라. 말은 이렇지만 네.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네. 내 자산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낮춘다? 쉽지 않은 거죠. 한두 푼도 아니고 그게. 예, 그래서 사실 이 말을 하는 지금 이 순간 제가 좀 마음은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갔는데 요걸 보면서 예측하자. 결론은 일단 1차적인 요인, 네. 수요와 공급, 가격을 항상 중심에 두고 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